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부 헤드라인입니다. 블랙 먼데이의 원인은 알고리즘, 함께 하실 분 테이바랩 강승희 대표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기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하루 거래 5천조, 세계 금융시장 흔드는 알고리즘 매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알고리즘 매매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8월 5일 날 이제 너무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급락한 수준이 거의 뭐 금융위기 수준의 급락과 그다음에 빅스가 올라가서 그게 이유가 뭐냐를 서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 매매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매매가 그럼 뭐야라고 이제 찾아보니 결국은 이제 기계가 매도를 막 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였죠.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란 단어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하이 프리퀀시가 뭐냐면 초단기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밀리세컨드 단위. 그러니까 보통 그 기계들은 예를 들면 1초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1초 안에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거래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들로 이게 이제 뭐 레버리지 때문에 된 건지 그런 거래들 때문에 된 건지 막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레버리지 투자 자금으로 실제로는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많은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증시의 70에서 80%가 알고리즘 매매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알고리즘 혹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죠. 이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 압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면 글로벌 증시가 또 한 번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관점으로 지켜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매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계가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기계는 누가 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라. 그게 이제 결국 사람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이제 어떤 데이터들,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나왔던 뉴스들처럼 뭐 실업률이 4.3이 나오면 뭐 매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알고리즘 매매라는 것 자체가 그래 간단한 이유로 샀다 팔았다 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전략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런 전략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매매가 됐는지를 알아야 그런 이슈가 발생한 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래 전략들 자체가 이제 비밀리에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노출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면 그 전략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리에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들끼리 계속 싸우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기계들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1초 내에 싸우고 있는 기계들과 저희 사람이 싸울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길게 보고 뭐 매크로나 이런 경제 상황들을 보면서 거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그렇다면 좀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도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자, 그럼 알고리즘 트레이딩 어떤 포인트부터 짚어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그럼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이게 리서치, 이제 증권사 리서치에서 나왔던 자료들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알고리즘 매매 전략에는 가격, 그다음 뭐 저희가 이제 뭐 테크니컬 지표라고 하는 것들, 매매하는 기술적 지표, 그다음에 뉴스들, 그다음에 시장 심리 지표들, 그다음에 거시경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기계가 이제 기계도 종류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 전략들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이제 최근 들어서 뉴스로 보시는 것 중에 CTA라는 단어들이 좀 보여요. 이제는 그 뭐 CTA가 추세 추종형 매매다. 뭐 그래서 그 추세 추종을 하다 보니까 계속 폭락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전략들이 이제 하나의 전략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CTA 같은 경우는 고점을 넘어가면은 매수해라 또는 저점을 매도를 뚫고 내려가면 매도해라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한. 근데 이제 그걸 주식이면 주식, 지수면 지수, 선물이면 선물 이런 것들을 다 따라하고 이 CTA 전략 같은 경우는 주로 선물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물이 빠지니까 매도하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또 매도를 부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전략 자체가. 근데 이제 펀더멘탈하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다시 받치면 다시 그 CTA들은 멈추고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ETF
같은 경우랑도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그러니까 저평가가 되면 선물은 사고 주식은 또 팔아버리거든요.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맨날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도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런 거에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롱숏 펀드, 뭐 예전에 롱숏 ARS 이런 이제 상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을 사고 주식을 팔고 좋은 주식은 사고 나쁜 주식은 팔아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빠져도 나는 절대적인 수익을 보겠다. 절대 깨지지 않겠다라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하는 퀀트 전략들이 있어요. 이런 전략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술적 지표들이나 가격 지표, 그다음에 이제 주식 상황들, 펀더멘털한 지표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결정을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면 PMI, 뭐 실업률 이런 게 하나가 딱 나왔다 그래서 매도하는 게 아닌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면 이제 또 글로벌 매크로 전략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매크로가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이번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실업률, PMI 이런 조건들, 그다음에 엔화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다 조건이 이제 교집합으로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라고 돼 있었는데 그게 다 맞아진 거죠. 근데 그런 전략들이 대체적으로 요즘은 이제 좀 이제 저변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에겐 저변화가 안 됐지만 그들에게는 저변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로직을 쓰다 보니까 다 같이 한 번에 물량이 몰리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리스크 페리티라는 이제 좀 이름이 어려운 전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변동성들이 커지면 위험한 자산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엔화의 변동성이 커지면 엔화도 줄이고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면 주식도 줄이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변동성들이 막 커져요. 그러니까 기계는 사람은 이게 왜 커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는 그냥 막 파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 롱숏 전략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한 전략 부분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꼭 이렇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매매를 하잖아요. 주식 매매를 하면 보통 이제 살 때는 싸게 사고 싶죠. 그리고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고. 근데 자기가 세게 사면 막 사면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럼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기 싫으니까 어떻게 사냐면 거래량에 되는 거에 따라서 마켓 임팩트, 그러니까 시장 충격 제일 없게 조금씩 살 때는. 그다음에 팔 때도 최대한 내가 파는 거 티 안 나게 살살 팔아. 이렇게 주문을 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로직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브로커들이 그런 주문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걸 기계에다 그냥 걸어요. 그러면 볼륨이 커지면 많이 팔고 볼륨이 적어지면 조금 팔고 이러면서 시장의 임팩트를 계속 줄여서 팔고 사고를 하는 것도 알고리즘 매매예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 매매 비율도 생각보다는 커요. 그냥 한 최소한 20% 정도, 3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실제로 알고리즘 매매라는 게 꼭 그냥 뭐 어떤 전략성으로 매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런 이제 주식 주문을 받아서 이제 수행하는 브로커들도 알고리즘 매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90%다, 80%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브로커가 주문받아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주식 매매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계로 한다. 왜냐하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더 잘 팔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 프리퀀시 매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리 세컨드 단위에서 움직여요. 그다음에 이제 사자 팔자 호가를 주로 다 내요. 혼자서. 그래서 가격을 다 내고 있어서 내가 잠깐 동안에 여기서 밑에서 체결되고 위에서 체결됐을 것만 계속 먹는 거예요. 변동은 계속 심하니까. 시장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계속 수익이 나는 거지 실제로 어느 한 방향으로 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번처럼 많이 밀었을 때는 마켓 메이커, 그러니까 저런 하이 프리퀀시 하는 팀들도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조성을 하는 거니까 매수 호가가 매도 호가를 계속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매수 호가를 누가 계속 팔면 나는 계속 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사줬는데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 결국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로스컷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장이 더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그런 기계들끼리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TS 같은 경우 조건 검색 시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국내 트레이더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빅스 지수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폭락 당시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키워드 하나가 바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였습니다. 폭락 당일 빅스 지수가 30% 이상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 빅스 지수가 급등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빅스 지수가 많이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빅스 지수의 롱텀 긴 기간 동안 차트인데요. 이번에 올라갔던 65.73이라는 데가 고점이었어요. 제일 높은 고점이었는데 엔캐리 청산이다 뭐 이러면서 알고리즘 매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단어가 과거에 봤더니 코로나 때 84, 그다음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96, 그다음에 주가 2002년도 이제 주가 대폭락할 때가 48, 9.11 사태가 43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제목들을 들어도 지금 이번에 청산된 거는 도대체가 별로 위기 같지 않은데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비교해 보면 거의 코로나랑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처럼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설왕설래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게 반대 매매가 나가고 매수 매도 호가가 벌어진 상태 내에서 급등을 하면서 움직였었구나라고 결론이 나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수를 만드는 계산 방식은 옵션이 거래되는 거에서 지수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거래되는 옵션 볼륨이 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반대 매매이기 때문에 청산 매매이기 때문에 그냥 가격 불문하고 청산시키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것보다는 현명한 선물 같은 경우는 빅스 선물 같은 경우는 따라서 올라가질 않았어요. 65가 가도 자기는 그냥 30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게 거래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지수에 연동돼 있는 알고리즘이 있었다고 하면 저런 가격을 가져다가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다 팔아. 이렇게 돼가지고 팔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서 실제로 이번에 폭락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빅스가 급등을 한 계산된 것들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지면 위험한 거야. 빅스가 높아지면 위험한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이런 이제 의문점들까지도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빅스 지수의 고점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로 발발된 부분인데요.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우려감은 언제 지워질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고 하면 시장 영향은 어떻게 미칠지도 한번 의견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제 엔화가 급등을 하면서 갑자기 나스닥이 급락을 하고 그러면서 러셀이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 날짜가 이제 시작된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사람들이 갑자기 엔캐리 얘기를 안 하다가 이 날짜부터 엔캐리 얘기를 엄청나게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순환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때 나왔던 데이터가 이제 CPI-0.1 나오면서 이슈가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 프리퀀시는 아니지만 알고리즘 매매라는 쪽에서 연동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게 퀀트 트레이딩이라고 불리우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로직으로 돌아가는 트레이드에 연동돼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롱숏 에쿼티랑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손실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레버리지가 문제인 거잖아요. 돈 빌려서 보통 이제 롱숏 에쿼티 같은 경우는 5배, 10배까지도 이제 레버리지를 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엔화를 빌려서 했었으면 엔화가 갑자기 내려가니까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손실이 발생을 하면 마진콜이 또 나오고 그러면 이제 무조건 팔아야 되고 이런 상태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화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이머징 마켓 커런시라 그래서 이제 뭐 기타, FX 그러니까 이 외환 같은 경우 변동성들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급등을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커지면 줄여라. 위험하다. 팔아라.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엔화도 팔아야 엔화를 판다는 얘기는 엔화는 숏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했던 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엔화는 다시 사야 되잖아요. 팔았던 거를 다시 사야 되니까 당연히 엔화가 강세가 간 거고 그러면서 그거를 돈을 갚으면서 원래 가지고 투자를 했던 것도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주식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주식, 일본 주식.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일본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엔화는 강세가 되고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엔화가 폭락을 했었으면은 이미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던 건 다 마진콜 당해서 반대 매매를 당해서 다 없어졌죠.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142까지 지난번에 갔었고 그 이후에 지금 반등을 조금은 했지만 결국은 그때까지 있었던 반대 매매 나갈 물량은 청산이 다 대부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선물들, 외환 선물, 엔화 선물 같은 경우 숏으로 그러니까 매도로 11만 5천 계약이라는 계약 수면 거의 몇 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가 걸려 있다가 그게 다 청산이 되면서 오히려 매수로 뒤집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매매가 다 나갔겠구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저기서 이 당일날 같은 경우 17일 날 같은 경우 뉴스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엔트레이드가 이렇게 되면서 더 폭락할 거야. 그러면서 매도가 더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내려가질 않았고 그 물량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나오는 뉴스들은 엔캐리 트레이드를 다시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제 많이 내려왔으니까 다시 약세로 가게 하는 거 많이 강해졌으니까 다시 엔화를 빌려서 다시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5%인데 미국 달러는 아직도 일본 같은 경우 뭐 금리 뭐 올렸다고 해도 0.1에서 0.25로 올린 거니까 솔직히 금리 차이로 보면 아직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서 뭘 살 거면 제일 싼 금리로 빌려서 사고 싶으니까. 근데 아직도 일본보다 싼 데는 없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닥쳐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40엔이 다시 깨지는 상태가 아니면 엔캐리 자금으로서 뭔가 매도가 나왔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엔캐리에 이어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번에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간밤에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B컷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하고 아무리 금리를 50bp 내려도 5거든요. 그러니까 5%랑은 차이가 아직도 크기 때문에 어떤 캐리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그냥 돈 빌려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당연히 금리 낮은 엔화를 빌려서 사는 게 아직까지는 더 유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관점보다는 그냥 환율이 내려갈 것 같아 또는 올라갈 것 같아라는 걸로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봐야지, 그걸 캐리로서 트레이딩을 한다, 캐리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동성 요인 그리고 공포감 잔존, 아직까지는 좀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여기서 글로벌 증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볼게요. 어제 이제 고용 데이터도 조정이 많이 됐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변동성 요인이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들 같은 경우도 아직도 15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고, 그리고 다음 월물의 만기인 선물 빅스 같은 경우도 높아져 있어요. 17, 18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바뀐 이벤트로서 위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인지를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으로 좀 분산을 해놓고 현금 비중도 좀 더 높여놓은 상태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